190여 개 국가에 5,000개가 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TV 리모컨에도 넷플릭스 버튼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구독자 수는 1억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8천만 명이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현재 190여 개 국가에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190여 개국. 이 한 기업이 다룰 수 있는 양입니까? 차근차근 이뤄낸 기업인데요. 아마 MC님도 자주 이용하시는 기업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사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월 정액제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넷플릭스 소개해 주시죠. 넷플릭스의 시작, 2013년에 하우스카드 아닙니까? 아쉽게도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1998년 가장 먼저 시작한 비즈니스는 DVD 렌탈 사업입니다. 월정액으로 DVD를 빌려주는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설립 당시에도 그냥 DVD 회사는 아니었군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시그니처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평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2000년대에 처음 선보입니다. 기반이 2000년대에 이미 시작을 했다. 굉장히 빠른 시작이군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OTT 플랫폼을 시작한 건 2007년입니다. 당시에 이제 TV 프로그램과 영화 같은 거를 PC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차츰 넓혀서 현재는 이제 TV, 게임 콘솔, 스마트폰 등과 제휴를 하여서 다양한 기기들로 OTT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기와 제휴를 했다.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요즘은 TV 리모컨에도 넷플릭스 버튼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는 2011년에 남미로 처음 글로벌 진출을 하여서 2013년에는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하우스 오브 카드 첫 오리지널 콘텐츠를 출시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현재는 190여 개 국가에 5,000개가 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독자 수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구독자 수는 1억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8천만 명이요? 네. 놀라운 숫자군요. 사실 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TT, 정확히 어떤 용어입니까? OTT란 오버 더 탑의 준말입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공용 인터넷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가 넘는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200개 정도라고 하면 뭔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OTT라는 방식은 VOD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VOD란 비디오 온 디맨드의 준말로 소비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서 보는 방식을 뜻합니다. VOD를 위해서 OTT라는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OTT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럼 이 OTT 플랫폼을 갖춘 넷플릭스,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넷플릭스가 IT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IT 기업이다. 이런 미디어 서비스 기업이 아닙니까? 넷플릭스의 첫 시작은 DVD를 렌탈해주고 콘텐츠를 송출하는 플랫폼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추천수를 기반으로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이 넷플릭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ETF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ETF에 포함되어 있다니 의외군요. 넷플릭스가 가장 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핸드폰이나 TV로 보려면 어딘가에 저장된 콘텐츠를 전송받아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OTT 플랫폼에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생각하면 PC로 직접 다운로드를 다 받아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넷플릭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들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0%를 차지할 만큼 용량이 크기 때문에 OTT 플랫폼의 등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10년 전에는 동영상을 스트리밍 하려면 버퍼링이 너무 걸려서 다운을 받아야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력이 성장했다는 게 피부로 좀 와 닿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전송할 때 반드시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인 CDN 기술의 1인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이 플랫폼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소프트웨어 R&D 센터를 직접 따로 보유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드 헤이스팅 CEO는 보스턴대 수학과를 나오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IT 기업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미디어 기업입니다. IT 기업이기도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2007년에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라고 하면 유튜브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OTT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뤘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단독 비즈니스에 넷플릭스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작사들이 직접 OTT를 만드니까 더 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넷플릭스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첫 결실이 2013년 출시한 영국의 정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현재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전체 넷플릭스 콘텐츠의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에만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신호탄을 날린 것이 우리가 오리지널을 만든다라고 했던 게 하우스 오브 카드였던 거군요. 근데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그렇게 제작사들한테 환대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 콘텐츠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OTT 플랫폼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그 콘텐츠들이 인정을 받아 주류 사회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투자를 할 때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최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 제작에 쓰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또는 유료 가입자 수가 많은 글로벌에서 계속해서 가입자 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독료 인상이 제일 쉬운 길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OTT 플랫폼 경쟁이 심해지면서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2, 3년간 사례에서 구독자 수 증가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라는 점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추천받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계속 구독을 하게 됐거든요. 넷플릭스도 첫 오리지널 콘텐츠 하우스 오브 카드에 이어서 그동안 화제몰이를 했던 기묘한 이야기, 영화 버드박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타이거 킹 등이 넷플릭스 구독자 수 증가와 해지율 감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주가는 첫 번째 양질의 인기 콘텐츠의 지속적인 등장, 두 번째 글로벌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마지막으로 콘텐츠 부채 감소 추이 등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넷플릭스의 현재 실적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 구독자 수는 1억 8,200만 명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1,577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미 1억 8천만 명이 넘었는데 한 분기에 1,500만 명이 늘었다면 좀 놀라운 수치군요.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의 2배가 넘는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환율 영향으로 매출은 예상 부합 수준에 그쳤고 EPS는 오히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독자 수가 급증했지만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매출이 구독자 수 증가세만큼 올라오지 못한 것인데요. 매출은 약 57억 6,800만 달러, EPS는 1.57달러입니다. 코로나19 이슈가 외부적인 요인이 됐군요. 현재 코로나19가 넷플릭스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독자 수 증가고요. 두 번째는 환율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 제작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컨텐츠 제작이 중단됐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서 흑자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콘텐츠는 한국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제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구독자 수 증가세 둔화도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 구독자 수 급증세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콘텐츠들이 예상보다 적게 출시되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게 뭐 좋은 소식도 있겠죠. 구독자가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따라서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달러 안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독자당 매출액 ARPU라고 하는데 이 ARPU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이 나타나야 이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킬러 컨텐츠, 중요한 컨텐츠들이 계속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지속적으로 대박 콘텐츠가 등장해서 구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넷플릭스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향후 전망, 그리고 유의할 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첫째로는 IT 기업으로서의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그룹으로서 거듭난 넷플릭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넷플릭스. 알고 보니까 더 매력있군요. 네. 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넷플릭스와 함께 했는데요. 더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